이 방송은 빙신이 볼 때는 빙신만 보이고 또 이 빨갱이가 볼 때는 빨갱이만 보이고 간첩이 볼 때도 간첩만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가 볼 때는 민주주의자만 보이는 방송입니다. 내가 그 200명일 때 시청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두바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명박이 두바이가 꿈이라고 그럴 때였어. 두바이에 공항에 딱 내리면 승객들이 내리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진국 통로가 있고 하나는 후진국 통로가 있다. 근데 두바이 공항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이 내렸다. 그랬더니 두바이 공항에서 일본인은 선진국 라인으로 세우고 중국인은 후진국 라인으로 세웠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느 라인으로 세웠겠냐? 그걸 물어봤어요. 200명이 보는데 그중에 후진국 라인으로 썼다라고 얘기한 게 100명이 넘었어. 60, 70%가 다 후진국 라인으로 갔을 거라고 2007년에 다 대답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 선진국 라인으로 갔어요. 이게 내가 아는 우리 가까운 분이 실제로 두바이 공항에서 경험한 거야.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선 선진국 취급받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대.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한국을 선진국 라인으로 세워줘서 좀 놀랬다. 그 나라 사람이 갸우뚱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대기업하고 한나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들하고 경쟁하기에 많이 부족하니 노동자와 국민이 더 많이 참아야 된다.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때 오직 재벌들하고 한나라당만 후진국이라고, 우리는 선진국하고 경쟁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질문을 했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1위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또 100명 이상이 일제히 미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제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무역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때 이미 미국이 4위였어요. 4위가 미국이었어. 그리고 1위가 중국이고요. 중국산 무역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아서 중국이 무역 1위였어.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이고 그리고 유럽이고 유럽하고 일본인가 그러면서 미국이 4위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만든 프레임,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참아야 된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무역은 망한다. 그런 개념으로 교육을 다 받고 있었던 거야. 그게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2009년에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와, 2009년에 똑같이 물어봤더니 그 시청자 60, 70%가 중국이라고 그러고 20%, 20, 30%만 미국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참 특이한 질문이었고, 내가 2007년에 시청자들한테 물었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야. 시청자 다수가 막 비웃으면서 이미 민주주의는 다 된 거고 이제는 경제다. 그게 이 2007년 11월에 시청자들하고 논쟁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미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으니 이제는 경제에 신경 써야 된다는 그 시청자들을 보면서 내가 참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해갖고 그해 11월에 방송을 접었어. 안녕히 계셔라.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망치 부인을 잊어달라 이러면서 딱 방송을 떠난 거야. 첫 번째 접은 날이야. 2007년 11월이 첫 번째 접었을 때야.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2008년 여름이 되니까 2008년 5월 달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2007년까지만 해도 이미 민주주의는 다 됐으니 경제 발전에 주력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2008년에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광우병 소고기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는 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명박이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놀랬지. 그런데 2008년 여름에 내가 시청자들하고 또 논쟁이 붙었어. 뭐였냐면 시위보다 중요한 게 선거다. 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개판으로 해놓고 모든 걸 시위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모든 걸 시위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시위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 거다.
선거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정치를 시키는 게 더 우선이지. 선거할 때는 각 야당이 지 나가고 싶은 대로 쫙 쪼개져서 나가가지고 각계격파로 떠들고, 그래서 매번 새누리당 당선시킨 다음에 나중에 나와갖고 시위 백날 하면 뭐하냐. 시위보다 선거다. 그랬더니 나한테 욕을 그때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때 나 욕 먹을 때?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 민주당 빠순이년이 지 남편이 정치인이라고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랬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런데 딱 1년이 지나서 2009년이 됐어. 2009년이 됐더니 그때 시민단체들에서 나한테 막 와달라고 하고 막 같이 공동방송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 가장 유행한 말이 뭔지 알아요? 2009년에 유행한 말? 백욕이 불여 1표. 기억나요? 그래서 2008년 여름 이후로 2009년에 2번 재보선, 2010년에 첫 번째 재보선, 2010년 지방선거까지 몽땅 이겼어. 야권이. 그 기억나세요? 2009년에는 백욕이 불여 1표다. 즉 100번 욕하는 것보다 투표 한 장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009년에 내가 변화를 또 겪었죠. 그리고 이제 2009년 여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를 하는데 지혜로운 투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투표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었다.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야당은 항상 여러 명이 쪼개져서 나오고 4-5명이 나오고, 여당은 맨날 한 명만 나온다. 그러니까 야당 표는 다 갈라져서 실제로는 여당이 가져가는 건 35%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표가 50% 이상인데 매번 35%한테 진다. 왜냐하면 20%, 15%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권이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2009년이야. 그랬더니만 또 욕을 이 민주당 빠순이년이 어디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냐. 이거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요구다. 기억나요 그거? 그때 또 내가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후보 단일화 얘기했다고. 그런데 2010년이 딱 되니까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마다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다.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는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2010년에 지방선거를 딱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오세훈이가 10,000몇 표 차이로 이겨. 10,000표 차인가로 이기고 노회찬이 10만 표를 얻어서 13만 표인가를. 근데 막 노회찬이 막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노회찬 지지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노회찬을 위한 한마디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도대체 우리나라에 야당이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냐. 이 야당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이 야당에서 진보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진보 정치를 실행하려면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당선이 되려면 정말로 힘있는 하나의 야당으로 합쳐서 그 당 안에서 그 정책들을 펼쳐야지. 왜 맨날 다른 당으로 주장해서 표 갈라먹고 왜 맨날 여당한테 지느냐. 그러면서 내가 야권 단일화를 요구해. 야권 통합.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통합은 뭐냐면 모든 야당이 하나의 강력한 야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정치를 우리가 선진 정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의 정치가 여러 가지예요.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내각 책임제를 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당선이 되고 총리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각을 나눠 먹는 식이야. 그게 이제 영국이나 독일의 민주주의 방식.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독일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 영국이나 독일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총리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의회를 해산해. 그래서 의회를 새로 뽑아. 그래서 그걸 책임 정치라래. 우리처럼 막 대통령 임기가 5년 동안 개지랄을 다 해도 못 쫓아내는 구도가 아니야. 거기는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미국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인데 미국도 그렇잖아. 그러면 미국은 뭐가 있냐? 양당제예요. 그 상원과 하원이 구분된 양원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오래 투표를 해오면서 선택한 방식이 양당제야. 양당 중심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두 개가 주도해. 그런데 공화당의 스펙트럼은 거의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돈 중심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공화당이랑 비슷한 수준부터 해갖고 극진보까지 전부 민주당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정책들을 막 펼치면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민주당 안에서 추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 굉장히 경제는 발전하는데 논란이 많아. 논란은 많지만 경제는 성장하는 그런 게 있어. 공화당이 정치를 할 땐 논란은 없어. 그러나 가난해져. 왜? 모든 돈을 전쟁에 쏟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은 그래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8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니까 공화당 2번 밀어줬으면 민주당 2번 밀어주고 그러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 다음에 다시 재선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두 당이 국민들의 정서에 민감한 거야. 그게 양당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은 거대 여당 35%, 민주당 25%, 그 다음에 진보여당 다 합치면 10% 그런 거야. 그러면 여당 35대 야당 35야. 근데 35가 쪼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1번, 2번, 3번 나가면 1번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게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당에 유리했던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계속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그 야당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김대중 때 여당이 분열됐고 노무현 때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몽준을 단일화시켜버리면서 제3 후보를 끊어버리면서 간신히 대통령이 된 거였고 2007년에 정동영이가 후보 나왔을 때 모든 언론에서 누구 띄웠는지 알아? 문국현. 사실은 문국현이가 그 유한 킴벌리를 만든 게 아니야. 유한 킴벌리의 전설은 유일한 회장,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그 굉장히 이 무소유의 정신을 실행한 기업인 유일한의 전설이야. 그런데 유일한의 전설을 마치 문국현이 그런 것처럼 문국현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유일한의 전설을 문국현하고 대치시키면,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 마치 문국현이 유일한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국현을 모든 프로에서 띄우는 거야. 예능 프로까지. 그리고 정동영 얘기는 어디도 안 나와. 물론 누구도 안 나와. 이명박 얘기도 안 나와. 이명박이나 정동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대신 문국현을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도 누구나 다 문국현 지지하는 것처럼. 나중에 까보니까 문국현 포 6%였어. 그게 쟤네들이 원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제3후보로. 대통령 때는 항상 제3후보를 내.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붙었을 땐 정주영을 내놨고 그 다음에 누구야? 노무현하고 이회창이 붙었을 때는 정몽준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동영 붙었을 때는 문국현을 띄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박근혜로 갈 때는 누굴 띄웠어? 똑같은 방식으로 안철수를 띄운 거야. 모든 방송사에서 안철수 얘기만 해. 인터넷에 전부 다 안철수 얘기만 해. 세상에 모든 인터넷 네티즌이 다 안철수 팬이야. 그러면서 박근혜를 이긴 적임자는 안철수다. 그때 기억나지? 그래야 그러면서 박근혜 안철수 여론조사하면 항상 안철수가 이겨. 근데 박근혜 문재인 여론조사하면 항상 박근혜가 이겨.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을 했지. 야, 그러면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한번 해봐라. 왜 걔네 둘은 안 붙이냐? 둘 중에 누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 조사 한번 해봐라.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문재인이 이겼어. 그 왜 박근혜하고 안철수 하면 안철수가 이기고 박근혜 문재인 하면 맨날 박근혜가 이겼는데 왜 문재인 안철수 했더니 문재인이 이겨? 이건 뭐야? 여론조사를 계속 교육해왔던 거야. 사람들한테 세뇌한 거예요.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던 날 박근혜 안철수 누가 더 좋겠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날 당일의 기분으로 안철수를 뽑았던 사람들이 700명 중에 350명인가 그랬어. 360명인가? 그걸 가지고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렇게 여론조사 막 모든 언론에서 그게 나오니까 그 뒤로 항상 둘을 물어보면 안철수를 찍는 거야. 그게 여론 조작을 이미지 조작이라 그래.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뭐 이해찬, 뭐 손학규, 김두관 다 나열해. 공주와 7난장이를 나열한 다음에 누구 지지하냐고 물어봐. 그럼 항상 1등은 누구야? 박근혜야. 그리고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전부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내놔. 항상 그럼 박근혜가 이기는 거야. 여당 후보 1명 내놓고 야당 후보 다수로 물어봐서 박근혜가 야당 누가 나와도 이긴다. 누구보다 이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든 거야. 1대1로 안 하고. 그래서 박근혜와 야당은 누가 나와도 박근혜가 이긴다는 세뇌를 시켜놓은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을 물어보니 박근혜가 이기는 거였지. 교육받은 대로. 근데 그들이 전혀 작업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물었을 때 안철수하고 문재인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로 합당하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거 교육을 안 받았잖아. 본심이 나오는 거야. 문재인이 이겼어.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내가 2010년에 야권을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야권 통합은 뭐냐? 모든 야당을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야당 안에서 정책 싸움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야권 통합을 내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때 2011년 봄에 2010년부터 내가 그 주장을 했어. 근데 2011년에 내가 2012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모든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합당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둘이 합당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과 통진당 싸움 된다. 그럼 2012년 총선 망한다. 2011년 내가 1년 내내 외쳤어. 옛날에는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합쳐서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 외세를 몰아냈다. 지금은 민주당부터 민노당까지 모두 하나로 합쳐서 한나라당을 이겨야 될 때 아니냐. 그렇게 외칠 때 이 통진당을 만들더라고.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을 합쳐갖고 통진당을 만들었어. 내가 그때 2011년 8월 달에 당신들 그렇게 합치면 반드시 민노당이 박살이 날 거다. 민노당 조직이 탈탈 털리고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안 믿더라고. 그냥 언론에서는 계속 통진당 뉴스가 민주당보다 많이 나왔어요. 민주당은 다 욕이야. 그런데 통진당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통진당 띄우기. 그래서 2012년 총선 때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 70몇 군데 하면서 작년 총선에서 개박살 나잖아. 본선거 한 달 앞두고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물어뜯기 하면서 경선하는데 시민들 누가 야당에다 힘을 주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선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결국 총선 말아먹고. 그 다음에 내가 그해 여름부터 뭐라 그랬어. 안철수 신드롬은 허상이다. 그거에 매달리지 마라. 그런데 그때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하듯이 중도 세력을 모아서 문재인한테 단일화해주면 야권이 이긴다라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 소위 똘똘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 말고 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안철수 신드롬을 깨야 된다. 안철수라는 제3후보에게 빠지면 안 된다. 안철수는 절대 단일화해줄 사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어. 다수가 낙검수부터 막 다수가 안철수를 계속 띄우고 그래서 안철수의 표를 문재인에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끝까지 뭐 했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으로 편지가 오는데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하러 안 나왔다. 안철수가 나와서 따로 서가지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다 갔다. 분명한 지지 표현을 안 하고 있다. 안철수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내가 감옥에서 안철수가 후보 등록 안 해준 것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다. 안철수의 안자도 입에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 문재인이 어떤 정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외쳤더니 그 전에 내가 쓴 편지는 2만 명, 3만 명이 봤다는데 안철수는 언급하지 말고 이제는 문재인으로 가라란 얘기를 쓴 순간부터 클릭수가 5천 단위로 떨어졌더만. 마지막 날까지 안철수가 선거운동에 나오냐 안 나오냐로 발광을 떨더니 내가 감옥에서 본 신문에는 항상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사진이 나와.
내가 감옥에서 그 중앙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을 봤어. 그리고 우리 방에 있는 사람이 동아일보를 봐. 신문 4개를 내가 쭉 보면 항상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로 나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보이겠어. 얼마나 모자라면, 문재인이 얼마나 모자라면 끝까지 안철수를 끼고 다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결국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말 다 안 들었잖아. 내가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내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내 말 안 들었어. 끝까지 안 듣고 정말 반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박근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 미쳐버리는 거지.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기어이 결국 2012년에 내가 총선 이렇게 가면 내 2012년 1월 15일에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과반수 못한다. 기억나죠? 2012년 1월 15일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딱 끝나고 나서 이런 구도로는 총선 과반수 못 얻는다. 그런데 그때 총선 과반수 된다 그러면서 뭐 투표율 70% 가나요? 망치부인님은 몇 석을 예상하시나요? 그냥 과반수나 하라 그래, 과반수나. 그래도 안 듣고 그러더니만 총선 끝나고 나서 멘붕이라고 그러면서 어찌나들. 근데 그 멘붕이라고 쓴 놈들이 누구냐? 이 멘붕이라고 쓴 놈들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다 저쪽 놈들이야. 저쪽 애들이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해서 절망이다. 좌절이다. 이러고 쓰고 다니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에 라디오에 나온 얘기야. SNS가 미국에서도 축소되는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SNS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가 올해인가부터 SNS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한 거야. 업체들의 적자가 심해서 사업 축소했다는 것보다 왜 줄어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렸을 때 가령 이제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절망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면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접했는데 아씨 오늘 진짜 되는 일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글을 보면 본 사람도 같이 기분이 나빠진대. 그래가지고 SNS를 안 하게 된 이유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그날 하루 자기의 기분도 잡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페이스북을 안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제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절망이다. 대한민국은 가능성 없다. 차라리 다 떠나자. 감 잡았어? 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쪽 놈들이 쫙 퍼져가지고 절망이다, 절망이다, 절망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포기, 정치 신경 꺼라. 댓글 1년 쌓아봤자 뭐하냐. 무관심해져라. 어차피 못 이긴다. 그렇게 글 쓰는 거 보신 분.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이제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나 신경 쓰자. 잊어라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잊어라 이런 거 본 사람. 그 논리로요 지금 막 퍼지고 있어. 해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나 신경 쓰자.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니까. 네이버 댓글이 특히 그래요. 그렇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놈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 포항하고 화성 2개 가지고 너희는 졌다라고 막 떠들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착한 국민들은 진짜 그런갑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한테 어려운 소리를 잘 못해요. 가령 왜 우리 왕따 애들을 왜 당하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왕따 문화가 되게 심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왕따 피해자들이 되게 착한 애들이 당해. 싫다는 말을 못해서
아니라는 말을 못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입 밖에 내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애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그 말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설득하는 걸 자신 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다운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 다운을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화성하고 포항만 국민이냐? 그러면 앞으로 세금은 화성하고 포항에서만 거둬라. 화성하고 포항의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이면 씨발 앞으로 소득세, 벌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화성하고 포항에서만 걷어.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딱 2개, 자기네들이 100% 이기는 거 2개만 재보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들에게 절망을 유포시키고 있는 거야. 그 절망을 유포시키니까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거야.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안철수 대안론 준비된 걸 띄우는 거죠. 그래서 홍영표인지 뭔지 도대체 홍영표가 어떻게 생겼냐? 걔는 또 비망록이라는 걸 왜 쓴 거야? 그 비망록 누가 아직 읽지도 않았다는데 그걸 조선일보에서 떡하니 걸더니 송호창이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 홍영표 입장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언론이. 홍영표 입장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송호창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만 대서특필해. 그러면서 댓글로는 전부 민주당 욕만 해. 이거 많이 보던. 이번 재보선으로 민주당 묻고 안철수를 띄워서 다음 지방선거를 안철수 띄우기로 가려는 거죠. 안철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가 그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니야. 누가 의도하는 거야? 댓글 여론조작팀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철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안철수를 이용하려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작년에 안철수 팬클럽 만들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회창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다. 기억나지? 안철수 선거운동, 안철수 팬클럽이라고 막 모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회창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야. 기억나죠? 안철수를 띄우려는 자들이 누구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야권이 새로 뭉쳐서 그 야당이 힘을 갖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나마 야당 중에 제일 조직이 있는 야당이잖아. 근데 그 지지율은 25%밖에 안 돼. 최대. 그러니까 그 25%를 갖고 35%를 못 이겨. 10%만 얻는 당을 띄워줘도 10%만 갈라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네가 이기는 거거든. 항상 그랬어요. 나는 오늘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얘기를 대한민국 정치권, 소위 이 야권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지방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새누리당이 앞서서 배제한지 아십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앞장서가지고요. 구의원 정당 공천을,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의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사람들은 구청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새누리당 다수가 반대해요.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계속 그걸 띄웠어. 정당 공천 배제. 즉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정당을 띄우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안철수 정당을 띄워야만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목적이야. 그때 통진당 띄웠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의 고정 지지표가 최소 18%에서 22%야. 최소 18%에서 22%라서 좋을 때가 25% 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통진당을 막 띄웠던 것처럼 또 다른 당을 막 띄우려는 거야 지금.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달에도 금태섭인가 하여튼 안철수 쪽 사람이 신당에 대한 계획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발표했잖아. 기억나요? 신당 얘기 우리 아직 구도도 없고 준비 안 됐다. 안철수 측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은 계속 안철수 신당을 준비 중이다.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서 아마 발표를 하는 거야. 안철수 지지율이 높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의 기대치가 높다. 그걸 계속 발표해.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야 그럼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철수 지지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면 호남에다만 조사하냐고. 여러분 그 조사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왜 호남에다만 조사하냐고. 호남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게 수도권인데 왜 항상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야기만 언론에 나올까요? 호남을 흔드는 거야. 호남을 흔들어가지고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절망감을 유포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유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만든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언론에서 뒤지고 볶고 통진당 때도 그랬잖아. 이게 바로 걔네들의 정치 공작이야. 하나만 하면 돼. 야권 분열시켜서 제3의 정당을 띄우면 돼. 2008년 다음 아고라에 글이 50개가 올라오면 그중에 38개에서 40개가요. 진보신당 지지자 글이었어요. 2010년 그 아고라에 글이 올라오면 적어도 50 몇 프로, 55%에서 60%가 국참당 지지자 글이었어. 2012년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테이지가 통진당 지지자였어. 그게 바로 그들의 논리예요. 그게 바로 걔네들의 술수예요. 술책이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걸 내가 백날 가르쳐줘도 뭐 원래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2010년, 2010년까지 뭔가 얘기하면 다 되니까 내가 조급했구나. 2011년, 12년 결국 이 역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나 무리하게 욕심을 피웠구나. 그래서 내가 40년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위를 뚫는 물방울 얘기하는 거예요. 물방울로 바위를 뚫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몇백만 년 걸려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40년 뒤 역사가 바뀌겠지. 오늘 내가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40년 뒤에는 정치의 밭이 바뀌겠지라니 이게 왜 하겠냐고. 쉽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40년 뒤에는 바꾸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방울이 한 방울에 물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결심을 하면 1, 2년 선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도,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라는 상황에서 안철수를 저 언론에서 저렇게 안철수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뛰어대는 이런 상황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가면 박원순도 떨어질 겁니다. 내년에 다 박살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야권은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구도에서는 압승할 겁니다. 김한길이 당대표 계속하고 민주당 안에서 이런 식의 구도로 계속 간다면 절대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세가 22% 이상 모이질 않아요. 아니 뭐 김한길 신문 내가 볼 때 안 물러날 것 같아요. 민주당 말아먹어야 물러나지 뭐 왜 물러나겠어. 그죠? 뭐 민주당 당원들이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김한길로는 이길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근데 뭐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